자,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라는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 고흐가 자신의 그림과 예술관에 관해 쓴 편지입니다. 예술과 삶, 인간에 대한 고흐의 생각,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술관이라고 하죠. 고흐의 예술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읽기 전 활동 요거 하라는 건데 읽어볼게요. 태호야, 네 생일에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본다. 이제 동생 생일인가봐요. 이날에 맞추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유화를 보내고 싶었지만 잘 그리긴 했어도 마무리 짓지는 못했어. 기억을 되살려 그린 이 그림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긴 하겠지만 겨운의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했거든. 일단 기억을 되살려 그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단다. 마무리하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겠어? 자, 그래서 태호 동생의 생일에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보내고 싶었는데 완성을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감자 먹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금빛 틀에 끼우면 좋을 그림이야. 잘 익은 밀밭에 짙은 음영 같은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도 괜찮을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돋보여야만 해. 어두운 배경, 특히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몹시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자신의 그림이 어떻게 걸어놔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마 그림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 눈에 이게 좀 좋게 보여야 될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내 그림은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돋보일 거야 라는 것을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시면 화가 고의 동생으로 그림 판매상, 그죠? 네. 그래서 요 그림을 판매할 때 좀 이렇게 금빛 액자 이런 거에다가 넣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듯 했어. 이건 뭐냐면, 이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본 광경이죠. 감자 먹는 사람들을 이제 보고 그것을 기억을 되살려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그 광경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듯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화덕과 하얀 회벽 앞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관객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셈이니까. 그 불빛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불빛은 그림 바깥쪽에 있지만 원래는 모든 사람을 뒤편에서 비추고 있거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그림은 짙은 금빛이나 구릿빛 배경에 걸든 그런 액자를 사용하든 돋보이게 해야만 한다. 제발 이 말을 명심해다오. 그것이 금빛 색조와 어울리면 기대하지 않던 부분을 밝아 보이게 해줄 거야. 요거 하나 체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봤던 그 장면이, 그 빛들이 마치 금빛 액자 테두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금빛 테두리 액자에 걸면 그 느낌이 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칙칙하고 시꺼먼 배경에 놓이면 대리석처럼 번지르르해 보일 면도 누그러뜨리겠지. 그러면이 뭐냐면 금빛이나 구릿빛 배경에 걸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걸면 칙칙하고 시꺼먼 배경에 놓였을 때 대리석처럼 번지르르해 보일 요 면들을 누그러뜨려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짙은 금빛이나 구릿빛 배경에 액자를 걸면, 이 말입니다.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은 이것을 돋보이게 하지. 어제 에인트호번에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한테 그것을 들고 갔어. 한 사흘쯤 있다가 다시 찾아가 달걀 흰자위를 칠하고 여기저기 마무리 손질을 할까 해. 요건 이제 그림 그리는 그 기법인겠죠. 자신의 그림 그린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채색 기법을 배우는데 열심인 이 친구는 그 그림을 특별히 여기더구나. 그는 내가 석판화로 찍은 습작을 본 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나 색과 소묘에서 향상되었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고흐도
뭐랄까 이제 잘 못 그렸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렸던 습작, 연습한 작품을 습작이라고 하죠. 연습한 작품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발전했을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그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말했어. 이걸 보면 그 친구도 뭐에 관심이 있냐면 농민들의 삶, 농부의 삶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흐도 역시 그러한데 그 친구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었네요. 그래서 서로 좀 더 잘 이해하고 뭐 그런 의견도 나누고 했을 수 있겠죠. 요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그러니까 그 감자 먹는 사람들 안에 나오는 그 농부들의 손,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보려 애쓴 거야. 그렇게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뭔가 배웠다는 사람들, 도시인들, 지성인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농민과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과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조. 근데 그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을 고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글이 고흐의 생각과 가치관과 뭐 예술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한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중요하겠죠.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러는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정직하게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서 돈을 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직하게 노동을 하고 그 노동으로 인한 대가를 받는 것, 뭐 이런 것에,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을 관리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투박한 모습 그대로 그리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을 굳히게 되었지. 자,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농민을 부드럽게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락부락하고 투박하고, 우락부락은 아닐 수 있어도 아무튼 투박한 이런 모습이지 부드러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죠. 투박한 모습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낫다. 날씨와 풍광의 색이 발해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에 꾀지지한 파란 치마와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 시골 처녀, 시골 처녀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린 농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숙녀는 부드럽게 그린 농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그 다음에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입는다면 그녀의 참모습은 사라져버리겠지.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는 신사의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에 갈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자, 그래서 농부가 신사처럼 차린 것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농촌 생활을 관리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잘못일 거야. 이거죠? 관리에 따라 부드럽게 그린 거.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야 좋지 불결한 게 아니거든.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어. 물론 뭐 냄새를 그릴 수는 없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고의 예술관, 인간의 삶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요거네요. 행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예술이란 행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솔하게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 사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 이 그림에 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을까 무척 궁금하구나. 그러기를 바란다. 포르티에 씨가 내 작품을 다룰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이 포르티에 씨는 이제 그 그림 판매상입니다. 뒤랑류엘은 소묘를 중시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그림. 그에게 이 유화를 보여다오. 그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한 번쯤은 보여주어야겠지.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틀림없이 웬 졸작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사실 너도 나처럼 이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지. 그렇다 해도 우리는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내놓아야 해. 역시 고의 예술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또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애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그림이요?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술이란 이래야 한다. 예술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밀레, 드그루 등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는 혹평에 흔들리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잖니. 제가 드그루는 잘 모르는데 밀레는 어릴 때 그 전기문을 제가 읽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의 그림은 만종 뭐 아세요? 만종이나 뭐더라 이삭 줍는 여인인가 뭐 그런 기도 이삭 줍는 여인 만종 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농촌 생활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림이 안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혹평하고 그림을 사지 않았죠. 이 사람이 아마 영양실조로 죽었을걸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더럽다, 천하다,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 뭐 이런 혹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내 작품도 역시 혹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릴 거야. 뭐 이런 이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다. 나의 예술관을 지키겠다. 안 돼.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해. 지금의 화가들의 모습은 도움이 안 돼. 나는 번번이 농부들이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점에서 교양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말이야. 아까도 나왔지만 이 교양 있는 세계와 농부들의 세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 하겠니? 그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선 또 아름답게 아름답게 포장을 했는데 농민들은 이미 진실한 삶을 알고 있다는 의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작은 습작들 몇 점이 아직 남아있어. 더 큰 것에 매달리다 보니 작은 것을 끝맺지 못했음을 너 이해하겠지? 이 유화를 완성하고 그림이 마르면 그 소품들도 함께 작은 상자에 넣어 보낼게. 너무 늦어지지 않아야겠지. 소품은 이제 이거 작은 습작들, 작은 작품들.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그러니 그 두 번째 석판화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가 포르티에 씨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는 믿을 만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야. 뭐 그 외국말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지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르티에 씨를 친구로 여긴다면이라기보다는 이제 포르티에 씨가 정말 우리를 생각한다면 솔직한 의견을 말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실되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야. 그 다음 봅시다. 이 그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이사하는 것을 거의 잊었어.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이야. 걱정이 적지 않지만 이 분야의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들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거야.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힘이 되는 것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 이 분야의 화가들이죠. 그러니까 이 분야의 다른 화가들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모를 이제 힘을 얻는 거죠. 자, 잘 보이게 좀 뺍시다. 네, 이렇게.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런 꼴이지. 그래서 가난에 좌절하지 않겠다라는. 근데 이게 예술관인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예술관이라는 건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게 예술관이에요. 그러니까 고흐가 생각하는 예술은 이런 거야. 이런 게 예술관인데 가난에도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본다면 예술관으로 볼 수 있겠네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지난 며칠간 계속 유한 점 때문에 애를 먹었어. 왜냐면 물감이 섞여 붓을 더럽힐지도 모르니 완전히 마를 때까지 넓적한 붓을 쓸 수 없기 때문이야. 아주 심착하고 조용하게 작은 붓으로 수정해야 해. 그래서 그림을 친구한테 가져가서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봐야 하고 마무리할 때 그의 작업실까지 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 뭐 달걀 모시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친구한테 맡겨놨는데 뭐 나중에 찾아와서 달걀 흰자로 뭐 하겠다 그랬죠. 그 친구한테 맡긴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너도 이 작품에서 독창성을 볼 수 있을 거야. 잘 있어. 오늘 날짜에 맞추지 못해 미안하다. 다시 한번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빈다. 나를 믿고 뭐 이건 이제 마지막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유화를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보낼 테니까 이제 금색 테두리에 끼워줄 것을 부탁합니다. 꼭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실제 장면에서 불빛이 마치 그 뒤에서 이렇게 백라이트가 나오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금빛 테두리에 끼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예술관, 유화는 행하고 창조하는 것이지 않냐라는 예술관이 드러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교양 있는 사람들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은 본인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노동을 통해서 벌어먹는 게 아니라 노동 말고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 정직하게 식량을 얻는다. 농부를 말하는 거죠. 오타 났네요. 관례에 따르지 않고 투박하게 그렸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시골 처녀에 비유를 했죠. 여기서는 삶을 진솔하게 그려야 한다는 예술관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은 평가. 그래서 뭐 누구더라? 리엘인가? 뭐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그려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예술관이 드러나죠. 삶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통해 삶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주위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주위에서 안 좋은 평가를 하더라도 자신의 예술관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민의 삶을 그리는 화가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힘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어떤 동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로를 얻는 거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적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예술관, 가난에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예술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하고 예술관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